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의 생활, 역사,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총 3시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최초로 통치하던 무단 통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힘과 무력으로 주로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3.1운동 이후에는 문화통치 시기로 나갑니다. 이때는 일제가 무력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를 양성시켜서 민족 분열을 기도했던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일전쟁 이후 일본이 대륙 침략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동원하고 물자를 빼앗고 인력을 강제로 탈취하던 그런 민족 말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 3가지 시기로 나눠보겠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인 무단 통치와 문화 통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 많습니다. 일제는 1910년 경술국치를 일으킨 다음에 바로 조선 총독부라는 것을 만듭니다. 총독부. 이전에 1905년에는 통감부라는 게 있었는데, 이 통감부 대신에 총독부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일본의 최고 기구로 삼습니다. 조선 총독부. 그래서 여기 조선 총독부는 입법, 행정, 사법권, 군대 통수권 같은 모든 조선 반도를 통치하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조선 총독부를 지휘한 사람을 조선 총독이라 하는데, 총독, 이들은 주로 육군 대장 혹은 해군 대장 출신의 군인들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무단 통치를 실시하게 되는데, 먼저 무단 통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여러 공무원들을 뽑았었는데, 그 선두주자가 바로 헌병 경찰입니다. 이 헌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헌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군대에만 있습니다. 군인들을 통제하거나 감시할 때 쓰는 공무원들 바로 헌병들인데, 이 헌병들이 일반 군대를 벗어나서 모든 민간인들의 감시까지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헌병 경찰 제도를 하는데, 이들이 일상생활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치안을 유지한다든지, 혹은 강제 동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둑을 잡는다든지, 혹은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범죄자들을 재판한다든지, 이런 여러 사소한 것까지 모두 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력으로 우리나라 민족들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군대는 헌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헌병들은 굉장히 민감하고요, 처벌 강도가 강합니다. 말하자면 전쟁을 하는 그런 각박한 시절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을 옥죄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헌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헌병. 그래서 헌병대가 직결 처분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 체계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면은 일단은 구치소에 가둬놓고 검사가 재판장에게 재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를 두고, 만약 죄가 있다면 징역 10년, 혹은 죄가 없다면 무죄,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에 따라서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야만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직결 처분권이라 해서 어떤 영장도 없이, 구속 영장도 없이 바로 재판을 해서 구형이 가능합니다. 바로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탄압의 시기가 되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 태용령이라고 해서, 태용령에서 몽둥이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죄의 질에 따라서, 만약 100원짜리 죄를 지었다 그러면 태형 10대, 1000원짜리 죄를 지었다 태형 20대, 이런 식으로
벌금만큼의 태형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금으로 봐서 인권 탄압 요소가 강합니다. 이후에 뭐 교사나 관리들도 제복을 입고요. 칼을 차고 다닙니다. 칼. 그래서 만약에 수업 도중에 졸고 있다. 그러면 칼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릴 수도 있고요.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찌를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칼로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던 시기입니다. 또한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이런 지금 허용되고 있는 자유들은 당연히 없습니다. 또한 식민지 차별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때는 초등학교나 그런 저급한 교육만 시켜서 이들이 공장에서 아주 간단한 업무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기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엘리트들만 이들만 공부를 할 수가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때는 1910년 그 무단통 시기에는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경제정책도 있었는데 보면요. 목적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구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구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식민지에 필요한 일본인이 경영하는 조선 총독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기한부 신고제입니다. 말하자면 일주일 정도 혹은 한 달 정도 시간을 미리 공지를 하고요. 이 시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토지는 자동적으로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이 신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모든 것이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전에는 한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농사 짓기에도 시간이 빠듯해요. 그런데 한자를 알지 못한다면 자기가 토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토지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억울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작농이 증가합니다. 자작농과 지주와 소작농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주는 원래부터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대신에 자작농의 숫자가 60%에서 70%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이 대거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 됩니다. 누구 밑에서 토지를 빌렸어야 하는 그런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소작농들은 뭐 만주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여러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한반도를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회사령이라는 것을 반포를 합니다. 회사령.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일본 총독부에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총독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허가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인들이 일본에게 충성하는 한국인이나 혹은 일본 기업가들이 유리하도록 만드는 법령이 바로 회사령입니다. 회사령입니다. 그래서 민족 자본이 형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뭐 어업령, 광업령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 소금, 인삼 같은 지금도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는, 전매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일본이 독점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 뭐 임야수 사업 이런 것도 있고요. 철도, 도로, 항만 이런 것들도 만들면서 점점 일본의 침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물자 보급 기지로 떨어지는 기세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일본은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라는 거국적 민족운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약 9년 동안 한국인들을 매로써, 태형으로서, 총칼로서 밟아봤지만 이들이 이렇게 거국적으로 폭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한국인 모두를 스스로 분열시켜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민족 분열을 하는 것이 가장 통치를 용이하게 하고 돈도 적게 들면서 일본이 원하는 쪽으로 조선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문화 통치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3.1운동에서 일어난 민족 저항으로 통치 방법을 일본은 바꾸게 됩니다. 실제로는요, 친일파 양성을 의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선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인 미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공업화해줬다라는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은 지금도 일본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하여튼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조선에 있던 3대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했던 훈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조선 총독을 군인만 임명했는데 이제는 문관 총독, 말하자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그런 사람 임명하겠다라고 바꿨고요.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로 바꾸겠다. 말하자면 지금처럼 민간인 경찰을 운영하겠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신문 발행을 허용하겠다. 그 다음에 집회단체의 활동을 허용하겠다. 그 다음에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겠다. 그 다음에 한국인의 참정권 허용하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한국 통치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표면적으로 아주 멋있고 근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만성. 얼마나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기만하냐면요. 문관 총독이 임명 가능했었는데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보통 경찰을 바꾸겠다는데 대신에 경찰 인원과 예산을 대폭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본의 천황제도, 자기들이 말하는 일본 천황제도를 부정하거나 사유재산제, 말하자면 일본의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사람은 무차별적으로 구속시킬 수 있다. 이런 치안유지법이라는 것도 제정함으로써 한국을 더욱더 억제합니다. 또한 철저한 검열제도를 통해서, 사전 검열제도를 통해서 일본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논설이 실린다면 바로 그 신문사는 정관되고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우미나 교육이랑 실시해서 학교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고등교육, 말하자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참정권을 허용은 했지만은 이 민족 분열의 의도였고요. 그리고 친일파만 대상으로 참정권을 일부 허용을 하는 그런 아주 기만적인 행태를 보여주던 시기였습니다. 결론,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는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친일파 양성해서 일본이 효과적으로 통치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의 경제 통치 방법은요,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산미, 쌀을 만들어서 증식, 늘리는 플랜, 계획입니다. 배경은요,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승전국이 되면서 엄청난 공업화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일본 내에 있는 논밭들을 모두 공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쌀값이 폭등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없던 식량, 쌀, 콩 이런 것들을 바로 한반도에서 가져오려는 계획이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에서 식량 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킵니다. 수리 시설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비료를 보급한다거나 혹은 좋은 품종을 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패합니다. 자기들이 목표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일본이 목표했던 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더욱 못 먹고요. 일본 사람들은 더욱더 잘 먹는 그런 빈곤함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농민은 또다시 토지조화 사업, 회사령에 의해서 또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미증식 계획을 할 때 고율의 소장료를 부담시켰고요. 여러 증산 비용, 말하자면 수리시설, 수리시설 만들 때 드는 비용, 비료 비용, 그 다음에 씨앗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한국 농민들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국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었다. 그 다음에 또 20년 된 변화가 있는데 이 회사령을 없앴습니다. 신기하죠? 한국 기업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는 일본이 자본이 확대됨으로써 더 이상 일본인들이 자본이 성장하는데 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사령 자체가 일본 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령을 없앱니다. 회사령을 없앱니다. 그래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관세를 폐지합니다. 일본 관세.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많은 물건들이 한반도에서 관세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에 있었던 제조업, 수공업들이 다시 한번 일본 자본에 먹혀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사업 상품의 수입 증가하고요. 한국 기업은 타격을 면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대기업 진출하면서 북부 지방, 말하자면 지금 북한 지역이 공업화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던 댐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